신인간혁명 제11권 이케다 다이사쿠 개간 야마모토 신이치는 북남미로 출발하기 전날인 3월 5일 정오 학회 본부에서 하루키 세이이치로로부터 전화로 아르헨티나의 대회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일 밤 일본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거쳐 3월 10일 브라질에 도착했다. 대회를 마친 아르헨티나 간부들은 회의 끝에 지부장인 시로야 다케오와 지부 부임부장인 고보시 요시에 남자부의 책임자 오키다 가제야가 브라질에 있는 야마모토 회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12일 먼저 시로야와 고보리가 상파울루에 도착하여 시니치가 참석한 브라질 대표 간부에 참석했다. 사전에 그 보고를 받은 시니치는 부임부장이 된 고보리를 격려하기 위해 수주를 준비해 두었다. 사명에 살아가려는 동지들을 부처를 존경하듯이 대하는 것이 불법 지도자의 자세다. 대표 간부회가 끝나자 시니치가 말했다. 아르헨티아의 고보리 씨는 오셨습니까? 고보리 요시에는 깜짝 놀랐다. 야마모토 회장이 자기 이름을 부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시니치는 그녀에게 수주를 건네면서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인부를 잘 부탁드립니다. 리더란 홀로서는 용기의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두와 사이좋게 전진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보리는 진지하고 성실한 그의 말에 감동했다. 시니치는 더욱이 지부장인 시로야 다케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두 사람과 단단한 악수를 나누었다. 다음 날 13일에는 일 때문에 출발이 늦어진 오키다 가즈야도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시립극장에서 열린 브라질 문화제가 끝난 후 시니치가 숙박하고 있던 호텔로 가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오키다는 출입구 부근에서 시로야와 고보리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시니치가 사이키 야스히로 일행과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출입구에서 기다리던 오키다가 득달같이 뛰어가 시니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아르헨티나의 오키다입니다. 시니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잘 왔소. 자, 내 방으로 갑시다. 오키다는 시니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시로야와 고보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왔을 때는 이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날 시니치에게 격려를 받은 두 사람은 오키다가 나올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시니치는 편지로 격려해온 청년이 볼을 붉히며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방으로 들어가서 그가 말했다. 자네와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네. 그동안 정말 잘 싸웠네. 한 청년이 아르헨티나에 건너와 광선유포를 위해 조직을 만들어서 100명,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희망과 행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이만큼 훌륭하고 최고로 의의 있는 인생은 없지 않은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키다가 대답하자 신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인간의 일생은 짧은 것이네. 그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정해진다네. 야마모토 시니치는 진지한 눈길로 오키다 가지야를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자네는 아르헨티나에서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주기 바라네. 나를 대신하여 이 나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게. 예! 결의가 응축되어 있는 목소리였다. 그때 시니치를 수행하고 있는 미네코가 야키소바를 내왔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별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어서 드세요. 미네코와 시니치의 권유로 오키다는 야키소바를 집어 먹었다. 그리운 고향의 맛이었다.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 참된 마음을 음미했다. 이날 오키다는 마음을 정했다. 나의 인생은 정해졌다. 야마모토 선생님과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을 아르헨티나에 초대하겠다.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그는 성공을 거둔 화해 재배를 그만두고 꼭 판매 일을 시작했다. 멤버들을 위해 마음껏 활동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모두와 연락하기 쉬운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처음 견습 일부터 시작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탁 판매업자로 독립했다.
일은 날마다 도전과 고투의 연속이었지만 예전에 자신이 직접 재배한 경험을 살려 노력한 결과 생화 시장에서 1, 2위 경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도 오키다는 광선 유포를 위해 아르헨티나를 휘젓고 다녔다. 이듬해 아르헨티나의 총지부가 결성되자 그는 총지부장이 되고 아내 미스 코는 부인부장이 되어 활약하게 되었다. 하지만 야마모토 시니치의 아르헨티나 방문이란 염원을 실현하기에는 실로 27년 후인 1993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사이 시니치는 아르헨티나의 대학 관계자나 예술가, 주일대사, 대통령과 회견하는 등 일본과 아르헨티나 양국의 우호와 교육, 문화교류에 전력을 쏟아왔다. 동시에 멤버들의 분투로 불법 이해 연대는 크게 넓혀져 학회가 추진하는 평화와 교육운동이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주는 최고 영예 중의 하나인 대십자 5월 훈장이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수여되고 각 대학에서의 현장도 잇따르게 되었다. 초창기 동지의 손으로 팜파스에 심어진 사회공원의 종자는 실내의 큰 테두리가 되고 아름답게 피어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하루키 세이이치로 일행은 3월 5일에 파라과이로 갔다. 파라과이에도 지부가 있고 100세대 정도의 멤버가 열심히 신심을 하고 있었다. 파견 간부 중에 하루키와 오카다, 이테스는 수도 아순시온으로 기요하라, 가스를 비롯한 5명은 일본계 사람들의 이주지인 차베스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이 방문에서 금후 파라과이의 비약을 위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차베스에서의 격려였다. 아르헨티나의 광선 유포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로 이주한 일본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비해 파라과이는 차베스 등의 이주지로 이주한 일본계 사람들에 의해 불법이 넓혀진 것이었다. 파라과이는 1934년에 브라질이 이민을 제한한 후에 새롭게 받아들인 곳으로 1936년부터 이민이 시작되었다. 그 후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어 이민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전후 국교가 재개되자 다시 한번 계획 이민이 실시되어 1954년 5월에 이민이 시작되었다. 일본계 이주자는 아르헨티나 국경과 인접한 남부도시 엔카르나시온에서 북동쪽으로 16km부터 시작된 차베스 이주지와 인접한 프람 이주지, 북동쪽으로 60km 정도의 삐라뽀 이주지 등으로 이민했다. 이주자들은 할당받은 토지에서 나무를 잘라내고 기둥을 세워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겨우겨우 만든 오두막 같은 집에서 밤에 램프를 켜면 가차없이 벌레들이 날아들어왔다. 모기나 파리떼를 비롯하여 구더기나 모래 벼룩에게도 시달렸다. 멀리 캄캄한 정글에서는 퓨마와 원숭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였다. 그 불안함과 싸우면서 이민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이주민 속에도 학회원이 있었다. 1957년에 차베스로 이주하여 파라과이 지부장이 된 미야지 신시치였다. 그리고 프라메는 1959년에 아다치 데스야와 도미요 부부가 피라뽀에는 1960년에 야마키 구니히로와 하루 부부가 이주해왔다. 그 멤버들이 핵이 되어 각자의 이주지에서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주지에서 동지를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글과 말로도 다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 한 예로 아다치 데스야는 이주한 이듬해에 새로운 사람 중에 남묘 호랭게쿄라고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 그는 주저없이 새로운 이주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장가 학회원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다녔다. 그러나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도 학회원입니까? 라며 반가워하는 목소리를 들은 것은 8번째 집인 오카무라 후미아키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그들은 마치 절친한 지기를 만난 것처럼 서로 얼싸안고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이주지에서의 활동은 도회지와는 달라서 위험도 많았다. 삐라뽀에 사는 야마키 하루는 이곳으로 이주해온 멤버와 함께 정력적으로 활동을 나갔다. 걷다가 지쳐서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루는 풀밭을 유심히 살피면서 말했다. 무슨 소리일까? 위험해요! 방울뱀이에요! 동행하던 사람이 소리쳤다. 방울뱀은 슉 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이런 소리를 낼 때도 있어요.
이주지에서 방울뱀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큰 나무를 벌채하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길에 따리를 틀고 있기도 했다. 사람이 뱀에 물려 큰 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또 활동 중에 비가 내리면 황토 진흙이 신발에 묻어 미끄러워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멤버들은 맨발로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었다. 이주자들의 생활은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성 들여 심은 종자와 모종이 비에 떠내려 가거나 설이나 우박을 맞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애써 가꾼 작물을 흔적도 없이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작물을 바꿔 수입을 얻지 못하자 일본에서 가져온 돈도 금방 바닥이 나버렸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는 학회원들에게 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고 어려움에 꺾이지 않는 용기의 원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필사적으로 신심을 면려했다. 동지들 속에서 다양한 체험담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혜를 짜내 훌륭한 수학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 재배에 피해를 면한 사람도 있었다. 그 실증으로 인해 불법을 바라보는 이주지 사람들의 공감대가 넓혀졌다. 또 돌아가신 학회원의 편히 잠든 듯한 얼굴에 감동하여 신심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으로 파라과이 멤버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동지들의 연대도 넓혀졌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8월에는 파라과이 지구가 탄생하였다. 그 2년 후인 1963년 8월에는 파라과이 지부가 결성되었다. 차베스 이주지로 향하는 기요하라 가스 등 일행 5명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항공편으로 4시간을 소요하여 포사다스 공항에 도착했다. 아르헨티나에 속한 포사다스에서 파라나 강을 건너면 파라과이였다. 미야지 신시치 지부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파라과이 멤버들이 포사다스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었다. 그들 중에는 브라질 국경 지역인 이구아스 이주지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나흘 걸려 달려온 다니가와 이쿠오라는 반장도 있었다. 일행은 구도하는 멤버들의 모습에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부두로 가서 20분 정도 소형 증기선을 타고 대안에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파라과이의 엔카르나시온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협의를 했다. 그때 한 청년이 기요하라에게 말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실은 60km 정도 전방인 삐라뽀라는 이주지에 40세대 정도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에 미야지 지부장님 댁에서 열리는 지도에 참석하기 위해 트럭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호우로 차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지프라면 그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이 말에 곧바로 하루키 세이이치로의 부인이며 부부인부장인 하루키 후미코와 남자부 간부가 가겠다고 자원했다. 오후 3시쯤 기요하라 일행은 소형 버스를 타고 차베스로 가고 하루키, 후미코 일행은 지프를 타고 삐라보로 출발했다. 기요하라가 탄 소형 버스는 질퍽질퍽한 길에 바퀴가 빠져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도중에는 모두 함께 차를 밀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베스에 있는 미야지 지부장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주변에는 농지와 숲이 펼쳐져 있고 군데군데 오두막 같은 집이 세워져 있었다. 기이화라는 이런 곳에도 동지가 있어 열심히 학회 활동을 면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가사의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어서에서 말씀하신 지용의 의인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 강포의 때는 왔다. 한편 지프를 타고 삐라뽀 이조지로 향한 하루키, 후미코 일행은 질퍽질퍽한 길을 쉬지 않고 달렸다. 그런데도 그다지 속도를 낼 수 없어서 오후 9시가 지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삐라뽀의 멤버들은 간부들이 현지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위험을 각오하고 차베스에 있는 미야지의 집으로 출발해버렸다. 이에 하루키 일행은 서둘러 되돌아갔지만 차베스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가 지나서였다. 미야지의 집에서는 오후 7시 반부터 지도회가 열렸다. 회합 장소는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램프의 불빛 아래에서 실시하는 지도회였다. 여기에서는 멤버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어느 질문이든 거기에는 모두 고뇌와 갈등이 엿보였다. 농사일이 궤도에 오르지 않아 늘어나는 빛에 시달리며 어떻게든 활로를 찾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도 있었다. 슬퍼 외치는 듯한 심정으로 병고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와라 일행은 열심히 본전님의 공력을 신심에 대한 대확신을 호소했다. 확신과 흔들리는 마음에 목숨을 건 진지한 싸움이었다. 3살가량의 사내 아이를 껴안고 있던 노부인이 물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신심을 열심히 하면 이 아이도 앞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노부인의 일가는 이주지 사람들에게 불법의 훌륭함을 호소하며 포교에 힘써왔다. 그런데 눈이 불편한 아이가 태어나자 왜 학회원이 그렇게 되는가라고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가족들은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물론 근처에 큰 병원도 없고 진찰을 받을 수도 없었다. 몹시 비탄에 젖은 질문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잠자코 기요하라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녀는 주저없이 단언했다. 딱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성하게 신심을 관철해 간다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신심을 관철할 수 있도록 키워 주십시오. 신심을 하여 태어난 아이에게 사명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자각한다면 반드시 최고의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세간의 열등감을 느끼고 신심에 대해 한 가닥의 불안을 품고 있던 그 가족의 마음속 어둠이 타파되었다. 기요하라에게 지도를 받은 뒤로 노부인은 눈이 불편한 손자가 집안의 보물로 여겨졌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 아이의 행복을 바라며 진지하게 신심을 면려하여 서로 단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어떤 장년부는 간언하듯이 말했다. 양아모토 선생님은 파라과이도 와 주실까요? 끝까지 기원하면 선생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또 저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선생님께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실 것을 목표로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은 심야까지 계속되었다. 그날 밤 차베스 이외의 이주지에서 온 멤버들은 미야지의 집과 근처에 있는 동지들의 집에 나뉘어 숙박했다. 다음날 아침 전원이 함께 근행한 후에 개인 지도의 시간이 마련되었고 이어서 교학 시험이 실시되었다. 파견된 간부들이 감동한 것은 대백연화, 월간지와 세이쿄 신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게재된 어서 강의 등을 공책에 옮겨 적어 연찬하고 있었던 점이었다. 더구나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교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파견 간부들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구도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학을 연찬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실감했다. 기와라 일행이 차베스를 떠난 것은 3월 6일 오후 4시가 지나서였다. 흔들거리는 소형 버스를 타고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지나면서 파견 간부들은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환경에 오직 홀로 남겨졌다면 정말로 신심을 관철할 수 있었을까? 모두에게 지도를 했지만 정작 배워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닌가? 신심이란 처지와 역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어떤 싸움을 일으키고 실제로 무엇을 해냈는가이다. 또 세계 어디라도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광선유포의 전쟁터이고 최고의 불도 수행을 위한 도량인 동시에 그곳이 상적 광토가 된다. 멤버들과 야마모토 시니치의 염원이 이루어져 그가 파라과이 방문을 실현한 것은 1993년의 일이었다. 그것은 명화처럼 영원히 빛나는 감동적인 만남이 되었다. 이 방문에서 시니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과 회견을 하였고 파라과이 정부는 시니치의 세계 평화를 위한 공헌을 칭송하여 국가 공로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3월 16일 아침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야마모토 시니치와 헤어져 볼리비아로 향한 이사장 이즈미다 히로시와 총무 하루키, 세이 이치로 등 5명은 낮 12시 반이 지나서 볼리비아의 실질적인 수도 라파스에 도착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로 알려진 라파스는 해발 약 3,700m의 고원에 위치한 도시였다. 후지산과 비슷한 높이에 도시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라파스에 있는 일본계 사람 집에서 가정교사로 더부살이하는 다케하라 마사에라는 여자 부원과 철물점에서 일하는 그녀의 남동생 가스미가 공항에 나와 있었다. 마사에는 21살이고 가스미는 19살이었다.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볼리비아에는 100세대에 가까운 멤버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산타크루스 주변의 산우안이라는 이주지 등에서 살고 있었다. 라파스에는 단지 4명에서 5명의 멤버가 있을 뿐이었다. 젊은 다케하라 남매가 라파스의 중심이 되어 활동을 면려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즈미다 일행은 두 사람을 호텔로 불러 함께 근행을 한 뒤 전원을 기울여 격려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격려하여 육성한다. 그것이 바로 시니치의 지도였기 때문이다. 다케하라 남매는 가족과 함께 5년 전에 볼리비아로 이민을 왔다. 다른 가족들은 산호안에서 살고 있었다.
하루키 세이이치로를 제외한 파견 간부들은 라퍼스에 온 것이 처음이라 고원지대의 낮은 기압과 산소 부족에 당황했다. 귀가 울리고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뛰기라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현기증이 났다. 세계는 참 넓구나. 이런 것도 있다니. 일본을 기준으로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구나. 이즈미다는 이렇게 실감하고 있었다. 일행은 다음 날인 17일 아침 항공편으로 라파스에서 코차반바를 경유하여 산타크루스로 갔다. 산타크루스에 도착하니 공항 건물 안에서 빨간 옷을 입은 16명의 고적대가 연주를 펼치고 있었다. 꽤나 떠들썩한 환영이군요. 대통령이라도 오는 걸까요? 이즈미다가 말하자 하루키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저 곡은 위풍당당의 노래입니다. 그 말에 이즈미다는 귀를 기울였다. 정말 그렇군요. 우리를 환영하기 위한 학회의 고적대인가? 그렇지만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곤란할 텐데요. 그때 볼리비아 지부의 지부장이 가와우라 다로가 달려왔다. 이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적대 연주로 여러분을 성대하게 환영하였습니다. 가와우라 다로는 안경 너머로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나가사키 지방 사투리로 당당하게 말했다. 이즈미다 히로시는 열렬히 환영해주는 mem버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가와우라에게 주의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환영해 주는 것은 그 마음은 고맙지만 저렇게 요란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데다 빈축을 살지도 모릅니다. 지금 남미 각국이 우리 창가키를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 이목을 끄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그런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듯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잠깐 뒤 말뜻을 헤아리고 확실히 그렇군요 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나가사키 현 이사하야 출신으로 1961년에 볼리비아로 이주했다. 일본에서는 나가사키 지부에 반장을 했었다. 그가 단 2주 전에는 7세대 38명의 학회원이 있었다. 다케하라 일가도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볼리비아의 지형은 페루와 칠레의 국경 쪽 서쪽에 있는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 라파스가 그 대표적인과 브라질 쪽 동쪽의 동부 평원지대,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계곡지대, 이렇게 세 곳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와우라 일행이 사는 사누 안마는 동부 평원지대로 볼리비아 제2의 도시 산타크루스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12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가와우라를 중심으로 멤버들은 단결하여 이주지에서 포교를 개시하였다. 이곳의 생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숲에 나무를 벌채하여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동지의 연대로 맺어진 학회원들은 의기양양했다. 몇 명의 멤버는 집 부지의 입구에 참가 학회원이라 쓰고 그 아랫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쓴 커다란 문패를 내걸었다. 동지들의 가슴 속에 나는 천하의 참가 학회원이다 라는 강한 긍지가 있고 광선유포를 위한 투혼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산호안보다 더 빨리 1954년 8월부터 이민이 시작된 곳이 산타크루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오키나와 이주지였다. 오키나와의 이민은 류큐, 오키나와의 옛 이름, 정부의 이민 10개년 계획에 입각하여 실시된 것이지만 최초로 이주한 땅에서는 원인 불명의 열병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온 이주자들은 열병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강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어서 하는 수 없이 이전했다. 오키나와 이주지에 광포의 불이 붙은 것은 1961년에 나카무라 슈테츠 일가가 온 이후였다. 게다가 이듬해 6에서 7대의 학교원이 더 이주해왔다. 이 멤버들을 계속 격려해온 이가 가와우라 다루였다. 산호 안에 살던 그는 오키나와 이주지로 가기 위해 하루에 한두 대밖에 없는 버스를 타든지 혹은 트럭을 얻어 타든지 하면서 먼저 약 75km 떨어진 몬테로라는 마을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역시 버스나 트럭으로 약 50km 떨어진 오키나와 이주지로 향했다. 그러나 비록 길이 질퍽해지면서 중간까지밖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산속을 걷는 경우도 많았다.
또 이주지 내에서도 멤버들의 집과 집이 3, 40km나 떨어져 있어서 마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도보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오키나와 이주지에 갈 때 이를 매듭짓기까지 2, 3일 정도 걸릴 것을 각오하고 가방에 갈아입을 옷을 넣어 떠났다. 이런 가와우라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점차 인재가 육성되고 포교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1962년 11월 야마기와 히로시 이사가 볼리비아를 방문했을 때 지부가 결성되었다. 산호안 지구와 오키나와 지구, 이렇게 이 지구 50세대로 출발한 것이다. 지부장은 가와우라이고 지부 부임부장은 그의 부인 미키였다. 이듬해인 1963년 8월에도 야마기와와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볼리비아를 방문하자 멤버들의 끓어오르는 왕성한 구도심은 그들의 지도를 마치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흡수하며 전진을 계속했다. 밤중에 산길을 10km 혹은 20km나 걸어서 활동에 힘쓰는 경우도 있었다. 길이가 1m 정도 되는 파파야 줄기에 넝마 조각을 둥글게 말아 쑤셔 넣어 석유를 스며들게 하고 불을 붙여 횃불로 대용해 독사를 주의하며 가야 하는 행군이었다. 비가 막 갠 뒤에 말을 타고 가정 방문을 하러 가는 도중 강처럼 된 길에서 말과 함께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흠뻑 젖어도 필사적으로 손을 치켜들어 동지에게 전하기 위해 가져온 세이교 신문만은 젖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처럼 다시 나아갔다. 산타크루스 공항에 도착한 이즈미다 히로시 일행은 산호안 이주지로 향했다. 공항에서 그곳까지는 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거기에 있는 가와우라 다로의 집에서 볼리비아 지부대회 등 여러 행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가와우라의 집은 여느 이주자들의 집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지은 것이었다. 천장도 없이 대들보가 노출된 마루방은 다다미 4에서 50장 정도의 넓이였다. 활동 장소로 사용하고자 일부러 넓은 집을 지은 것이었다.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0여 명의 멤버가 모여 있었다. 오후 5시가 지나서 지부 대회가 시작되었다. 거의 대부분이 일본계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쁜 얼굴로 힘차게 합회가를 합창했다. 체험단 발표와 볼리비아 지부의 부임부장, 지부장 인사, 그리고 파견 간부들의 인사로 이어졌다. 파견 간부들은 자신들의 지도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때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귀를 기울이는 멤버들의 모습에 숙연해지는 듯한 심정이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교학시험과 병행하여 조직 정비에 관한 협의를 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조직의 포진이 발표되었다. 볼리비아 지부는 그동안의 2개 지구에서 이제 4개 지구가 되고 지부의 남자부와 여자부의 책임자도 탄생했다. 예정된 행사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파견 간부들을 둘러싼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간담회가 되었다. 이주지에서 온 멤버는 근처에 있는 동지의 집에서 나뉘어 숙박할 예정이기 때문에 돌아갈 시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평소 괴로워하던 문제들을 이 기회를 통해 상담하고자 모두는 진지했다. 지도를 받을 사람은 끝이 없었다. 인생의 고뇌를 깨트릴 힘을 줄 수 있을까? 희망을, 용기를, 그리고 확신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파견 간부는 열심히 지도에 임했다. 자신의 생명을 쥐어짜지 않고서는 철마저 녹이는 불같은 정열이 없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실로 창가학회의 강함은 간부들이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지와 만나서 지도와 격려와 촉발에 온 심려를 기울여 온 것에 있었다. 파견 간부들은 새벽녘 무렵에야 모기장이 쳐진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이즈미다 일행의 방문으로 볼리비아 동지들의 마음에는 희망의 종자가 심어지고 미래를 향해 크게 비약하는 활력이 생겨났다. 이즈미다 히로시 일행이 볼리비아로 떠나기 전날인 3월 15일 아침, 기요하라 가스와 오카다 이테스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도미니카를 향해 출발했다. 도미니카는 카리브해에 있는 서인도 제도 가운데 히스파니올라 섬에 있는 공화국이다.
전후 중남미로 이민한 일본인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은 이 도미니카로 건너간 사람들이었다. 도미니카 이민은 1956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실시했지만 이 나라가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제시된 조건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이었다. 도미니카에서는 이주자에게 300타레아의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집도 준비되어 있다. 자급할 수 있을 때까지 성인 한 사람당 1일 60센트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1일에 하루에 60센트의 보조금이면 한 달에 18달러나 되었다. 당시는 1달러가 360엔 하던 시대여서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6,480엔이나 되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첫 월급이 7,800엔 하던 시대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고액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300타리아의 토지는 18헥타르였다. 일본이라면 대지주가 될 정도로 넓은 땅이었다. 더군다나 기후도, 토지, 조건도, 교통편도 좋아 카리브해의 낙원이라는 선전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민하고 보니 현지 상황은 몹시도 가혹했다. 선전과는 달리 관계 설비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비옥한 경작지라고 들었던 토지도 돌투성이에 불모지로 경작이 불가능했으며 소금이 나와 사막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민자들은 망연자실했다. 어찌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런 조건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민 전부터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 측은 다하본의 이주지가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용수로의 정비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도미니카 측은 1956년 2월 빠른 시일 안에 관계 설비를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민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해답했다. 그러자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 측은 건조지대에서의 경작을 경험한 농민을 보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여 그해 3월에 이주자를 모집하여 이민을 단행했다. 이런 까닭에 도미니카 이민은 이민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도미니카로의 이민은 1959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이주민들의 실태는 참담할 따름이었다. 처음에 배분된 토지도 모집할 때 설명보다도 훨씬 적었다. 그래도 이주민들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려고 힘을 합쳐 열심히 개간 작업에 힘썼다. 그러나 작업할 수 있을 때까지 지불된다고 들었던 보조금도 짧게는 반년이고 길어도 3년 정도까지여서 그 이후로는 받을 수 없었다. 비상금도 식비로 쓰여 없어지고 일본에서 가져온 의류나 재봉틀 등을 잇따라 현지 사람에게 팔아서 겨우 끼니를 이었다. 마침내는 팔 물건마저 없어서 정글 속에서 바나나나 오렌지를 따서 그날그날의 공복을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었다. 이주민들은 이민 도입 계획을 추진한 해협연, 일본 해외 협회 연합회의 약칭과 일본 대사관, 이민 알선 업체 관계자에게도 항의했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들은 척도 안 했다. 토지가 자갈투성이라 농작물 등이 자라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면 돌은 3년이 되면 부서져서 비료가 된다고 태연하게 대응하는 무책임한 자도 있었다. 1960년 10월 이주민들은 일본의 외무장관에게 이주지의 실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그 탄원서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이 이주자들의 비통한 현실을 처음으로 포착하고 재빨리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학회원인 의원들이었다. 이주자들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2년 전부터 필사적으로 귀국 촉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1961년 4월 어머니가 도미니카의 네이바로 이민했다는 여성의 호소를 들은 학회원인 참의원 의원은 문제의 중대함을 느꼈다.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외무부에 현지 조사의 실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또 같은 해 5월 30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 이민 문제를 들고 책임을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도미니카의 이주지 가운데 3분의 1이 농경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이민 간 사람들을 국비로 고국에 귀환시키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기환은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이민 갔던 249가족 1319명 중에 133가족 611명이 귀국했다. 도미니카로 이민 간 사람 중에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다른 나라로 재차 이민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도미니카에 눌러 살기로 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설사 어떤 사태가 되더라도 이제 와서 일본으로 뻔뻔스럽게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일본의 모든 것을 처분하고 도미니카로 건너왔던 것이다. 도미니카에 남은 사람 중에 무라키 히로토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1957년에 아내와 처갓집 식구를 포함한 6명과 함께 야마구치 현에서 이민했다. 집도 밭도 가재도구도 팔 수 있는 곳은 모조리 처분하고 도미니카에 뼈를 묻을 각오로 온 것이다. 그는 300타레아 즉 18헥타르라는 광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이 좋은 매력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살던 마을 전체에 필적하는 넓이였던 것이다. 그것이 전부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생각에 꿈에 부풀었다. 이주지는 수도 산토 도밍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330km 지점에 있는 아이티와 국경에 가까운 다하봉이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받은 토지는 60타레아였고 더구나 이민지의 촌락에서 5km 이상 떨어진 황토의 황무지였다. 무라키는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했지만 태양이 내리쬐어 메마른 황토는 돌처럼 단단했다. 마치 그들의 이민을 거부하기라도 하듯이 괜히 날이 세게 튕겨나갔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작하여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배분된 토지의 3분의 1인 20타리아였다. 그 땅에 일본에서 가져온 채소 씨앗 등을 뿌렸지만 전혀 자라지 않았다. 더위와 물 부족이 원인이었다. 토마토 모종을 받아 심을 때만 조금 수확에 있었다. 여하튼 물이 부족했다. 밤마다 취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물을 보낸다는 연락이 있는 날에는 자지 않고 기다려야 했다. 어느 날 취수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수로를 찾아 더듬어 올라가 보니 상류에 있는 밭 주인이 자신의 밭으로 연결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돌리고 있었다. 실로 아전인수격이었다.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이라 약속을 지키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여유 등을 이미 잃고 있었던 것이다. 무라키는 불모지인 황토 땅처럼 거칠 대로 거칠어진 동포의 마음이 더덥게 느껴졌다. 물 다툼으로 형제나 친척 사이에 맞붙어 싸우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무라키의 집은 일본에서 가져온 쌀도 바닥에 드러났다. 굶어 죽는 날을 기다리는 듯한 생활이었다. 그에게는 1957년 9월과 1959년 7월 도미니카에서 태어난 두 딸이 있었다. 잠든 두 딸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는 활로를 개척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배분된 토지 옆으로 작은 양철 지붕에 오두막집을 지어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아내, 장모, 처제 등 여성들 손이 많으므로 가게를 하는 편이 효과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서 쌀과 소금,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여 가게에서 팔았다. 이것으로 그럭저럭 굶주림은 견뎌냈지만 손님들이 밭 근처에 사는 현지 사람들이어서 장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이주한 처형이 출산하다가 사망했다. 의료시설만 갖추어져 있었다면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이었다. 무라키는 희망이 없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일본인 이주자들은 속속 귀국하기 시작했다. 시리 속에서 그는 일본에 있는 어머니에게 돌아갈까 생각한다는 내용의 상담 편지를 보냈다. 무라키는 일본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말했다. 10년 후에 반드시 크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러 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괴로운 심정으로 적은 편지였다. 이윽고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연필로 적은 서투른 글씨였다. 편지는 창가하게 입회했다는 내용이었다. 본조님에게는 힘이 있단다. 남녀 호링개표라고 부르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단다. 너도 제목을 부르며 힘을 내거라. 무라키는 처음에 종교를 믿어 생활이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편지를 다시 읽는 사이에 내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의 진심을 가슴속 깊이 느꼈다. 또 당시 상황에서 그에게는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무라키는 제목을 불러보았다. 20분, 30분 제목을 부르고 있으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뭔가 보람을 느낀 무라키는 나도 이 신심을 해보자고 생각했다. 1962년의 일이었다. 그가 근행을 시작하자 가족 중에 위장이 나쁜 장모님이 동참하여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모님의 위장은 통증에 가라앉기는커녕 더욱더 심해졌다. 이웃 사람들에게는 무라키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버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병에 걸리는 거야 라는 말을 듣는 형편이었다.
무라키 히로토는 이 신심은 소용이 없다. 나는 그만 두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일본에 붙였다. 얼마 후 어머니를 절복한 그의 형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수도관에 물을 흘려보내면 녹이나 더러워진 것이 씻겨 내려가 처음에는 흐려진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꿋꿋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설명이 쓰여 있었다. 그 말에 따라 무라키는 신심을 그만두지 않고 기원을 계속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장모님의 위장 통증이 차츰 완화되었고 그 뒤로 가족 모두가 신심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도미니카인 신사가 가게에 와서 주스를 샀다. 다하본에서 3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시의 시장이었다. 시장은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다. 자네 집에서 벼 모종을 재배해보지 않겠는가? 우리 시의 땅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종이 자라지 않는다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 모종을 사서 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더듬거리는 스페인어로 무라키는 대답했다. 이곳에는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있으면 모종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자 시장은 자신있게 말했다. 물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네. 시장은 다하본의 물관리관과 교섭하여 즉시 무라키가 있는 곳으로 원하는 만큼의 물을 보내는 우대 조치를 취해 주었다. 그 물로 논을 일구어 벽실을 뿌렸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1년에 수차례 모종을 만들 수 있었다. 현지 사람들을 12명이나 고용한 큰 작업이었다. 이리하여 비교적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초신의 공덕이었다. 이 1962년 말에 200km 정도 떨어진 논농사 지대인 코츠이라는 고장으로 옮겨 그곳에서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승리자가 되고야 말겠다. 그리고 신심의 실증을 나타내자. 그는 열심히 제목을 부르며 어떻게 하면 장사가 궤도에 오를지를 생각했다. 그러다가 문득 쌀로 쌀 과자를 만들고 있던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에게 제조법을 배우고 제조, 판매를 시작했다. 가만히 기다려서는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로 팔러 나갔다. 다녔다. 그러나 무라키 히로토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쌀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좀처럼 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먹어보시고 맛있으면 다음에 올 때 사세요 라고 말하고 무료로 놓고 왔다.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쌀과자가 팔리기 시작했고 단시일 내에 매우 유명해졌다. 이것으로 무라키는 또다시 신심의 힘을 실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 조합이 운영하는 정미소에 가서 일본인 이주자인 청년이 결핵으로 산토 도밍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실하고 인정 많은 무라키는 그 청년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심을 가르쳐 주려고 병원을 방문했다. 직접 만나 신심을 설명하자 청년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창가학회 들어갔어요. 청년의 아버지는 나카오 가니치이며 고추이에서 백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콘스탄사 이주지에 살고 있다고 했다. 다음날 그는 합승 택시를 번갈아 타고 나카오의 집을 방문했다.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학회원이었다. 나카오는 수염을 기른 50대 후반으로 성격이 밝은 사람이었다. 1955년 후쿠오카에서 입신하여 이듬해 도미니카에 건너온 뒤로도 근행만은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무라키와 나카오가 대면함으로써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도미니카 광선유포의 회전이 시작되었다. 스페인어를 잘 모르던 그들은 먼저 일본인 이주자 모두에게 신심을 가르치자고 결의했다. 무라키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운전사가 딸린 차를 빌려 아내 이소코와 함께 매달 며칠씩 걸리는 포교를 하러 나갔다. 이주지에서 고생을 거듭해온 일본 사람들은 장사가 순조롭게 궤도에 오르는 무라키의 모습에서 신심의 힘을 느껴 잇따라 멤버가 되었다. 이주자들 중에는 자신의 불운을 한탄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심에 눈뜬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의 의의를 자각했다. 우리들에게는 불법으로 이곳 도미니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겠다. 행복도 불행도 일체는 인간의 일념으로 정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무라키 외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120세대 정도 되는 일본인 이주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세대가 신심을 시작했다. 3월 15일 아침
상파울루를 출발한 기요하라 가스와 오카다 이테스는 당일은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섬 사누안에서 머물고 다음 날인 16일 아침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 도밍고에 도착했다. 일본 간부가 도미니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교통편이 불편한 가운데 100km 이상이나 떨어진 이주지에서 14에서 15명의 사람이 구도심으로 눈을 빛내면서 공항에 모여들었다. 기요하라 일행은 그 가운데 중심자인 무라키 히로토, 나카오 가니치 등의 대표와 숙소인 호텔에서 조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검토했다. 기요하라와 오카다가 상파울루를 떠나기 전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말했다. 만일 도미니카의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지부를 결성하는 게 어떻겠는가? 모두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며 열심히 싸워왔다. 가장 고생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지부 결성은 그것을 위한 출범이지. 오카다가 이 말을 전하자 무라키 일행은 선생님은 우리들을 걱정하고 계시군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부 결성은 도미니카 멤버들의 염원이어서 모두 대찬성이었다. 즉시 지부 결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 지부명은 도미니카 지부로 하고 무라키보다 연장자인데다 입회도 빠른 나카오가 지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무라키의 아내 이소코가 지부 부임부장을 맡게 되었다. 또 일본인 이주지를 중심으로 히마, 콘스탄사, 다하본 이렇게 3지구가 탄생했고 무라키는 히마 지구의 지구부장으로 결정되었다. 게다가 남녀 청년부의 조직도 만들고 각각 중심자도 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기요하라 일행은 도미니카 지부의 지부 결성대회를 겸하는 지도에 참석하기 위해 산토 도밍고에서 콘스탄사 이주지로 향했다. 차는 자욱한 모래 먼지를 일으키면서 울퉁불퉁한 길을 4시간 정도 달려 간신히 콘스탄사에 도착했다. 이 지역의 공중 집회장의 결성대회를 개최할 회의장이지만 그곳은 공중 집회장이라기보다는 식량 창고를 연상케 했다. 그렇지만 모임 멤버의 얼굴은 생기발랄하게 빛났다. 도미니카 지부의 결성 대회에는 60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먼저 오카다 이테스가 지부를 결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사 발표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도미니카의 신시대가 왔다. 지부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광선유포의 샘이 솟았다는 뜻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 체험단 발표 등이 있은 후 기요하라 가스를 중심으로 한 질문회가 있었다. 마지막에 기요하라가 말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도미니카를 행복의 낙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도미니카의 광포를 봐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역사를 남기고 야마모토 선생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부 결성대회가 끝난 후 한 부인부가 다가와서 기요하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방금 하신 말씀으로 도미니카의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은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야마모토 선생님을 이 도미니카로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가자가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기요하라는 도미니카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 신심의 순수함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평이나 불만 또는 원진하는 듯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일본에서 간부가 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멤버 모두에게 왜 이토록 강하고 상쾌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는지 그녀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그 그늘에는 멀리서나마 멤버들을 계속 격려해온 일본에 사는 한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쿄 신주쿠구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 다도코로 기쿠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도미니카에 와본 적도 특별히 도미니카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나카오 가니치의 남동생이 다도 코로와 같은 소속이고 이것저것 신세를 졌기에 나카오가 인사차 그녀 집에 간 적도 있었다. 그 후에 다도 코로는 나카오가 도미니카로 이민 갔다는 말을 듣고는 그가 새로운 천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깊이 기원해 왔다. 1964년 나카오한테서 그녀에게 편지가 왔다. 거기에는 무라키 히로토와 둘이서 활약을 개시하여 새 멤버도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도코로는 세계 광포를 위해 싸우는 동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즉시 답장을 쓰고 수주와 근행요전 그리고 세이쿄 신문과 대백연화 등 학회 출판물을 보냈다.
현지 멤버들에게 그것은 보물과도 같은 선물이었다. 전원이 새 교신문과 대백연화를 돌려가며 읽었다. 모든 멤버들은 어서의 어문을 비롯하여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 등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모두 공책에 옮겨 적었다. 다도코로 기코는 도미니카의 멤버들을 위해서 그 후로도 신문이나 잡지 등 학회 출판물을 계속해서 보냈다. 도미니카에는 간부가 없었으므로 멤버들은 전혀 안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더욱 그녀에게 편지로 상담하게 되었다. 다도코로는 문제에 따라서는 학회 본부에 문의하는 등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열심히 대응하여 격려의 편지를 썼다. 그녀가 보낸 편지는 한 달에 10통을 넘은 적도 있었다. 더구나 계절마다 벚꽃과 복숭아 등의 꽃을 납작하게 말려서 동봉하기도 했다. 조금이라도 멤버 모두의 마음이 온화해졌으면 하는 배려에서였다. 그 편지는 멤버들의 마음에 큰 지주가 되었다. 멤버들은 다도로 코로가 도미니카 광부의 어머니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남이 시켜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나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도 아니었다. 동지를 생각하고 세계 광선유포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시작한 헌신이었다. 이러한 격려에 의해서 맺어진 연대가 땅속 줄기처럼 삥 둘러쳐져 벗과 벗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계 광포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었다. 어쨌든 이 지부 결성으로 카리브해의 보석 도미니카의 아침해가 떠오르고 희망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도미니카 공화국 방문이라는 동지들의 염원이 실현된 것은 그로부터 21년 후인 1987년이었다. 이것은 그의 해외 방문 가운데 40개국제라는 기념할 만한 방문이 되었다. 이때 시니치는 호아킨 발라게르 대통령과 회견하고 더욱이 크리스토발 콜른 대십자 훈장을 받은 이외에 산토도밍고 자치대학교에서 명예교수 칭호를 받았다. 그것은 시니치와 멤버들이 도미니카 사회에서 커다란 신뢰를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명이었다. 1966년부터 중남미 각국에서 광선유포의 본격적인 개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작업은 돌투성이의 대지를 경작하여 밭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고투의 연속이었다. 헛수고로 여겨져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몇 번이나 분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모든 벗들이 훌륭하게 끝까지 싸워주었다. 지금 창가의 승리의 깃발은 이곳 저곳에서 자랑스럽게 펄럭이며 영광의 무지개가 뜨는 21세기 개막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